유기농 시험에 도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만점 합격을 기원드리면서 먼저 작물 재배 문제에서 작물의 변이 과정 중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단계는 무엇이냐. 자연 교잡이라든가 돌연변이에 의해서 새로운 품종이 탄생이 되게 되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자연 상태에서 스스로 자연 교잡이라든가 새로운 돌연변이에 의해서 유전자가 발생이 되면은 자연 환경에 잘 적응을 하는 인자는 살아남게 되고, 거기에 적응을 못하면 도태가 되는 것이죠. 살아남는 유전자는 서로 멀리 떨어진 격리를 통해서 하나의 품종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돌연변이 1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박의 묘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랑 사이가 200cm, 못 사이가 50cm, 발화율이 80%, 묘상 고사율이 10%라고 할 때 여기에 해당되는 종묘 숫자는 얼마냐? 면적은 30아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30아르, 10아르는 1000제곱미터입니다. 10아르는 1000제곱미터. 따라서 30아르는 3000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주어진 양식에서 보면은 줄사이를 조간이라고 합니다. 조간, 줄사이, 조간. 줄사이죠. 그 다음에 한 포기와 한 포기 사이, 이걸 주간이라고 그러죠. 주간. 포기 사이. 그래서 주간 곱하기 조간. 그리고 발화율이 여기서 주어진 양식에서 80%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200cm는 2가 되겠죠. 2m. 그 다음에 50cm는 0.5 곱하기 3000제곱미터 곱하기 80% 되기 때문에 0.8. 이걸 곱해가지고 여기서 고사율, 말라서 죽는 양이 10%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0.72, 72%로 나누게 되면은 4167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근사치에 있는 것은 2번 4170주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벽시가 발화하는데 필요한 온도를 갖다 묻고 있습니다. 벽시가 발화하는데, 벽시는 대단히 높은 온도를 요구하는 고온성 작물입니다. 따라서 벽시는 최소한도 30 내지 34도씨에 수분을 흡수한 상태에서 경과를 해야 발화가 싹시 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0 내지 34도이고, 만약에 저온성인 작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배하는 시금치라든가 이런 거는 15도 내지 20도가 되겠습니다. 고온성인 벽시는 30 내지 34도가 되겠습니다. 4번에 적산 온도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적산 온도가 뭔가? 어떤 작물이 발아 싹시 터가지고 생육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필요한 온도, 일평균, 하루의 평균 온도를 전부 다 더해가지고 그걸 합산한 온도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0도씨 이하, 영하라든가 이런 온도는 전부 다 제외를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4월 1일 날이 평균 온도가 10도씨가 됐다. 4월 2일이 영하 1도가 됐다. 4월 3일이 10도가 됐다. 평균 온도.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영하 1도 된 것은 제어고, 평균 온도 4월 1일 거, 4월 3일 거, 생육 전체 기간을 총 합산하는 것이 적산 온도입니다. 그래서 이 적산 온도는 생육 기간이 짧은 작물일수록 짧게 되겠죠. 생육 기간이 길다, 만생종이다, 그럼 적산 온도 또한 굉장히 높아지는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못된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물이 발화해서 생육하는 데 필요한 하루 평균 온도 합으로 0도씨 이하는 제외가 된다. 이걸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벼의 경우는 최소한도 3,500 내지 4,500도의 적산 온도가 필요하다. 이것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종자의 발화 조건, 싹시트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종자가 발화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3대 요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건조된 종자가 있으면 1차적으로 수분을 흡수를 해야 됩니다. 수분. 그래서 수분을 흡수하게 되면 온도가 필요하겠죠. 아주 냉장고라든가 찬 기온에서는 싹시 자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수분, 그 다음에 온도, 그 다음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공급이 필요 없는 산소, 수분, 온도, 산소, 이것이 발화의 3대 요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광이 되겠죠. 다음 작물 중 삼한시대, 오곡, 5가지의 곡식을 오곡이라고 그러죠. 오곡에 해당되지 않는 작물은 삼한시대는 보리, 콩, 참깨, 기장, 피. 현재의 오곡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 5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수수가 되겠습니다. 습해 발생으로 인한 작물의 피해 요건이 아닌 것은 습해. 비가 여름철에 많이 오게 되면은 공중습도라든가 또 물에 채이게 되면 침수가 되겠죠. 침수 또는 관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작물이 호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습해가 발생되게 되는데, 습해가 발생되게 되면은 호흡 장애가 발생이 되겠죠. 물이 채여 있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겠죠, 작물이. 여름철에 변온에 장마기에 비가 많이 쌓이게 되면은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호흡 장애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동기 습해의 경우 겨울철에 습해가 발생하게 되면 지온이 낮아져서 토양 미생물 활동 또한 억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무기 성분인 NPK, 질소인산 가리, 칼슘 흡수가 당연히 저에 지장을 받습니다. 하지만 메탄가스라든가 CO2, 이산화탄소 이와 같은 것은 발생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게 됩니다. 호흡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메탄가스라든가 CO2 발생은 오히려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중 종묘, 모종을 얘기를 하는 거죠. 종묘로 이용되는 영양기관이 궤근인 것, 궤근, 덩이 뿌리를 궤근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궤근, 한문으로 궤근, 이걸 덩이 뿌리라고 합니다. 뿌리. 그 다음에 궤경, 덩이 줄기라고 합니다. 줄기. 이 문제는 가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궤근. 그리고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고구마의 경우 고구마, 우리 식용으로 먹는 그 뿌리는 뿌리냐 아니면 줄기가 발전돼서 우리가 식용으로 먹는 부위가 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아니면 감자를 먹는데 이게 뿌리가 변화가 돼가지고 감자가 형성이 되느냐, 줄기가 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사막지방에 선인장이 있습니다. 선인장 속에 가시, 그 가시는 처음부터 가시가 아닙니다. 그 원조는 잎이 수분이 부족해가지고 가시로 되는 겁니다. 그러듯이 여기서 묻는 문제는 궤근, 덩이 뿌리인 것은 어느 것이냐. 생강, 연, 호프, 마 중에서 이거는 마입니다. 참고적으로 덩이 뿌리, 궤근에 해당되는 것은 고구마, 마, 달리아, 카사바라는 열대성 식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궤근에 해당해야 되고, 궤경, 줄기가 변해서 우리 식용비가 되는 것은
감자, 돼지 감자, 당근, 꽂아서 시클라멘이라는 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궤경이 변화가 돼서 변화되는 거예요. 다음 중 식물체 내에서 합성되는 호르몬이 아닌 것은 식물 호르몬 중에서 식물체 자체 내에서 합성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옥신이라든가 지베렐린, 시토카닌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식물체 내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CCC 이거는 인위적으로 합성된 호르몬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식물체 내가 아니죠. 그래서 CCC라든가 아모 1618 그 다음에 비나인이라는 이와 같은 물질, 호르몬은 생육을 억제시키는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양식에서 옥신이라든가 지베렐린, 시토카인 같은 경우는 발아, 싹을 튼다든가 밝은 뿌리를 내는다든가 생육을 촉진하는 식물체 내에서 합성되는 호르몬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작물을 재배할 때 발생하는 풍해, 바람이 불 경우 태풍이 분다라든가 풍에 대한 재배적 대책이 아닌 것은 바람이 불게 되면은 작물이 정상적으로 생육을 할 수가 없겠죠. 탄소 동화작용은 물론이고 호흡작용에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는 내풍성, 바람에 견디는 힘이 강한 품종을 재배를 한다든가 아니면 도복, 바람이 불게 되면 쓰러지는 것을 도복이라고 그러죠. 도복의 강한 품종, 내도복성 품종을 선택한다든가 배토, 흙을 갖다 모아주면 지지가 돼가지고 그만큼 도복이 강하겠죠. 지주를 서로 묶어준다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풍에 대한 재배적 대책이 되겠지만은 요소 연면시비란다. 요소는 질소질 비료입니다. 질소질 비료를 주게 되면은 작물이 도장을 해요. 키가 웃자라가 됩니다. 그러면 연약해서 그만큼 많이 도복에 피해를 받게 되겠죠. 대책으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답은 요소 연면시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중 일본에서 이타이타이병이 발생해서 인명피해를 주었는데 그 원인이 되는 중금속은 뭐냐. 일본 도야마 현에서 카드뮴이 유출이 돼가지고 공장 지역에서 유출이 돼가지고 그 광산 주변에서 사람들이 뼈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하나 풍토병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카드뮴의 피해에 의해서 이타이타이 병이 나온다. 종자 휴면의 원인, 종자가 잠을 자는 것을 휴면이라고 그러죠. 원인이 아닌 것은 배가 미숙이 된다. 배와 배유가 있죠. 식물에는. 배는 싹을 튼다든가 식물의 온기를 만드는 것이 배입니다. 배. 이 배의 경우는 우리 유전학에서 이해누라고 그래요. 이해누. 배유, 배젖이죠. 배젖은 삼해누. 그런데 이 배는 싹을 트는 그 온기, 뿌리를 내리게 하는 모든 그 근원이 배에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배유는 배젖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영양체예요, 영양체. 그래서 배가 충실히 자라야 되는데 배가 미숙이 된다. 그럼 이거 문제가 있겠죠. 종자가 제대로 휴면의 원인이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휴면의 원인이 되겠죠. 근데 후숙은 어떤 과실이 일정 기간을 지나가지고 잘 익도록 하는 것이 후숙이죠. 그러면 충실은 종자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휴면의 원인이 될 수는 없죠. 배가 미숙한다든가 종자가 기계적으로 딱딱해서 저항을 한다든가 산소라든가 수분을 딱딱해서 흡수를 못 한다든가 이거는 휴면의 원인이 되겠지만은 후숙은 오히려 후숙이 잘 되게 되면은 이게 발화가 더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닌 것은 후숙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기지현상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기지현상.
연작을 계속하게 되면 똑같은 지역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동일 작물을 재배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상 증상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병충해가 다시 나온다든가, 아니면 연작을 하게 되면은 이 토양 속에 여러 가지 병해, 충해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고, 또 작물이 염류집적 장애를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생육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지현상 계속해서 재배하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 시설 하우스, 비닐 하우스 속에는 비닐을 씌워놨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그대로 토양에 침투가 되질 않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비료를 계속 주었을 경우, 일반 노지의 경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강우에 의해서 이게 토양 속에 염류가 쌓인 것이 아니라 이 수직으로 배수에 의해서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적습니다만은, 시설 하우스, 비닐 하우스 내에서는 비닐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염류가 씻겨 내려가지 못하고 그대로 집적이 되어 있는 바람에 뿌리가 정상적으로 생육을 못한다든가 각종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기지현상이라고 보는데, 자, 기지현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토양의 염류 집적, 양분의 소모, 토양의 선충 피해, 이런 것은 전부 기지현상이 대상이 되는데, CEC, 거름기 간직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Exchange Capacity, 그러니까 CEC, 거름기 간직 능력, 토양 속에 비료를 줬을 때, 어떤 유기물을 줬을 때 이걸 받아들이는 가마솥의 크기, 그것이 클수록 좋은 토양이 되겠죠. 그런데 CEC가 증대가 되게 되면은 기지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CEC가 감소가 됐을 때 기지현상은 오히려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1번. 다음 중 토양에 비교적 오랫동안 잔류되는 농약은 뭐냐? 토양 속에 잔류가 되게 되면은 이게 토양을 오염을 시키게 되겠죠. 과거에 1960년대, 7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유기수은제, 종자를 소독하는데 메르크론, 오스프론, 그 다음에 DDT, 디엘드린, 유기염속의 농약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토양 속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잔류기간이 대단히 깁니다. 그래서 그 잔류기간이 길다는 것은 이 작물 속에 그 인자가 그대로 전파가 되면은 우리 사람들이 그걸 식용으로 했을 때 농약의 중독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유기염속의 농약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선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거를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여기 정답은 유기염속의 농약이 되겠습니다. 기원지로서 원산지를 파악하는 데 근간이 되고 있는 학설 중에 유전자 중심설이 있습니다. 바빌로브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8대 중심지설을 제창을 했죠. 바빌로브 8대 중심지, 기원지설은 중국, 그 다음에 인도,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중해 연안, 그 다음에 아비시니아, 북아프리카죠.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등 8대 중심지가 있는데, 여기는 보면은 지중해 연안, 인도, 동남아시아, 코카소스 중동은 해당이 되지만은 남부 아프리카가 아니라 이게 남부 아프리카가 잘못이 됐죠. 북아프리카는 해당이 되지만 남부 아프리카는 여기서 중심지설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음 중 농업에 이용되는 광원, 햇볕은 주로 광합성에 이용되는 광원, 탄소 동화작용에 이용되는 광원, 빛의 크기로 봐서 670 나노메타, 빛을 재는 기준을 나노메타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파장, 적색광,
적색광이 가장 유용한 파장이 되겠습니다. 벼에서 관수에 관해 민감한 시기, 관수, 침수, 관수. 관수는 한문으로 관수라고 씁니다. 침수는 침수. 관수. 논에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이 갓을 쓴 것처럼 꼴가닥 물이 잠긴 것을 완전히 100% 덮어씌운 것을 관수라고 합니다. 침수는 관수가 됐던 물이 이만큼 잠겼건 피해를 보는 것을 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수가 되게 되면 작물이 호흡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가득 차있던 물을 빼주는 것이 가장 선결 방법입니다. 그래 빼줘야 여기서 정상적으로 호흡에 의해서 작물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관수의 피해는 벼의 출수 직전 생식세포가 분화되는 이 화분과 배낭 핵을 만드는 시기를 감수 분열기라고 합니다. 벼가 출수가 되기 전에 5일에서 15일 그 시기에는 외부의 환경에 대해서 저온이라든가 풍해라든가 침수라든가 가장 민감한 시기가 바로 감수 분열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수 피해가 가장 큰 시기는 감수 분열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수 분열기에는 가급적 침수도 되지 않아야 되지만 외부의 저온에 감염을 하게 되면 수량이 크게 감소가 됩니다. 다음 중 토마포테이토는 어떤 교배 방법인가? 포테이토는 감자죠. 토마토, 첫 자를 따가지고 토마포테이토다. 감자와 토마토를 접목을 시키게 되면 지상부에는 토마토가 매달리고 지하부, 땅 속에는 감자가 매달리는 것. 이건 접목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1번 접목에 의한 교배 방법이다. 작물이 최초에 발생하였던 지역을 기원지라고 한다. 다음 중 우리나라가 기원지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벼는 인도가 기원지가 되겠죠. 보리는 중국입니다. 배추도 중국. 하지만 인삼, 진생업, 인삼 이거는 대한민국이 기원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포장군락. 포장군락의 단위 면적당 포장 동화 능력을 구하고자 할 때 관계하는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포장 동화 능력, 탄소 동화 작용을 하는데 노지에서 그 동화 작용의 능력을 구할 때는 세 가지를 감안을 해야 됩니다. 전체 이파리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전체 이파리 면적, 햇빛을 받아들이는 수광 능률, 수광 능률이 떨어지게 되면은 광합성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능률을 갖다가 곱해주고 평균 동화 능력, 그 세 가지를 곱해가지고 합산을 해서 포장 군락 단위의 면적당 동화 능력을 계산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